좋은 저녁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보통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한 번쯤은 손가락이나 손바닥이 저리거나 감각이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밤에 어떤 자세로 자다가 손이나 손바닥의 감각이 없어져서 깨어난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편한 자세로 있을 때 신경 중 하나가 눌리기 시작하면서 발생합니다. 이 압박이 어느 부위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팔 전체가 저릴 수도 있고 손의 일부나 특정 손가락만 저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에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의 저림과 압박이 몸의 자세 때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팔을 베고 누워서 자면 저림이 생기지만 어떤 경우에는 팔이나 머리, 심지어 목을 움직일 때마다 지속적으로 저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림이 혈액순환이 나쁘다는 신호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저림은 혈액순환 때문이 아니라 신경이 압박되어서 생깁니다. 특히 저림이 특정 부위에 국한되어 있고 어떤 자세에서 발생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저림이 오는 부위는 약지와 검지 또는 이 세 손가락 혹은 이 두 손가락, 즉 검지와 중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손가락이 저렸는지에 따라 어떤 신경이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끼손가락과 약지라면 척골신경이고 중지와 검지라면 정중신경입니다. 만약 물건을 집을 때 힘이 빠지거나 물건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손가락을 굽힐 때 힘이 빠진다면 이것도 정중신경이나 척골신경의 압박 또는 기능장애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목을 펼 때 힘이 빠지거나 특정 손 근육이 위축되어 근육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근육이 작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역시 척골신경과 정중신경 또는 이쪽, 즉 팔뚝의 손등 쪽 근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골신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신경이 얼마나 심하게 눌렸는지에 따라 회복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제 신경이 눌릴 수 있는 부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상은 감각 상실, 근력 약화, 통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에서도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신경 지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근육이 지속적으로 손상될 수 있으며 근육의 힘줄도 손상되거나 무리가 가면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신경이 너무 심하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면 감각 상실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고 근력 약화도 더 뚜렷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경이 어디에서 눌리느냐에 따라 약화가 나타나는 위치도 달라집니다. 첫 번째 압박 단계는 목의 사각근 부위, 즉 주로 목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디스크 탈출증처럼 신경근이 눌려 팔에 날카로운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기서는 만성적인 과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사각근 사이, 바로 여기 목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팔뚝 부위, 바로 여기입니다. 만약 이게 정중신경이라면 원의 내근 부위에서 눌리게 됩니다. 이 근육은 팔뚝 윗부분, 바로 여기 위치에 있고 주요 기능은 팔뚝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손바닥이 위를 향한 상태에서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도록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폐회근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원흔회근이 위치한 곳을 정중신경이 바로 통과하게 됩니다. 이 근육은 두 부분, 두 개의 머리, 상완두와 차골두로 이루어져 있고 이후 요골에 붙으며 바로 요골과 척골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 머리들 사이, 이 틈 사이로 바로 여기에서 정중신경이 근육을 관통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신경이 자주 눌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 근육이 탄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이 손상되면, 즉 섬유화되거나 경련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련은 과부하로 인해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손이나 팔뚝에 아주 큰 부담이 반복적으로 가해져야 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움직임이 근육에 과부하를 주는 것입니다. 보통 이 근육은 많이 약해져 있을 때 손상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강한 움직임이 있어도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있고 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운동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해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척골 신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신경은 주로 여기 척축수근 굴근이 위치한 부위와 그 긴장된 부분에서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손목에는 여러 굴곡근이 있습니다. 요측 굴곡근도 있고 척측 굴곡근도 있습니다. 손목을 굽히는 근육 중 하나가 바로 척측 굴곡근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뻣뻣해지면 탄력을 잃는 경우가 많고 이 부위에서 섬유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부위에서 척골신경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자, 먼저 신경이 정확히 어디에서 눌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를 들어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어디에서 그런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경이 눌리는 두 번째 부위는 바로 소흉근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목, 소흉근, 그리고 팔뚝 이렇게 세 군데가 드는 거죠. 이 세 군데가 신경이 가장 자주 눌리는 부위입니다.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하면 신경이 어디에서 눌리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쩌면 세 군데 모두에서 신경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더 심하게 또는 정확히 눌리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다면, 즉 손을 쥘 때 그런 느낌이 든다면요. 또는 저림 증상이 있다면 그 증상이 항상 있거나 가끔씩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이 약화 증상이 머리를 돌릴 때 영향을 받나요? 그러니까 머리를 한쪽으로 돌려보고 뭔가를 집어보세요. 물건을 들어보세요. 한쪽과 반대쪽으로 돌릴 때 약화 증상이 다르나요? 보통은 반대쪽에서 나타납니다. 사다리꼴 근육이 짧아져 있으면 팔의 약화가 더 심해집니다. 소흉근이 짧아져 있거나 소흉근이 짧아지면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부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섬유화되어서 탄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팔을 뒤로 젖혀보시고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자세에서 손의 힘을 확인해 보세요. 뭔가를 잡아보거나 쥐어보세요. 그리고 이 자세에서 반대로 움직임을 해보고 저림 증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더 심해지는지 덜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부위는 팔뚝입니다. 손을 안쪽으로 돌려서 힘을 확인해 보고 손을 바깥쪽으로 돌려보세요. 어느 한 자세에서 약해지거나 무감각이 심해지거나 줄어든다면 바로 그 부위에서 눌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어디가 눌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런 증상, 즉 약함이나 무감각이 있다면 세 군데 모두를 풀어줘야 합니다. 자, 사다리근을 어떻게 이완시킬 수 있을까요? 머리를 반대쪽으로 돌립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사다리근을 풀어야 한다고 해봅시다. 먼저 흉쇄유돌근을 찾고 그 뒤쪽 경계를 찾은 다음 손가락을 그 뒤에 사다리근의 뒤쪽 경계 뒤에 놓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근의 뒤쪽 경계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냥 쓸어내리듯이 마사지해 줍니다. 이런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해 줍니다. 한쪽에서도 할 수 있고 반대쪽에서도 이 동작을 해줄 수 있습니다. 10번 반복했다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자세에서 손가락을 흉쇄유돌근의 뒤쪽 경계에 놓고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쪽 귀 쪽으로 또 반대쪽 귀 쪽으로 고개를 기울입니다. 이때 고개는 돌린 상태를 유지하고 손가락으로 근육을 눌러줍니다. 손가락은 점차 아래쪽으로 조금씩 내려가면서 한쪽 귀, 반대쪽 귀, 한쪽, 반대쪽으로 반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쓸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다리근을 이완시키고
사다리근의 근막도 이완시켜 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같은 부위에서 이번에는 쇄골 위에 손을 올려놓습니다. 여기에서 피부와 근막에 압박과 긴장을 주면서 머리를 약간 오른쪽 귀 쪽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을 줍니다. 이때 손은 쇄골 위에 고정시키고 동시에 근막과 피부가 함께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시에 사다리근 자체에도 자극이 가해집니다. 사다리근은 앞쪽, 중간, 뒤쪽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동작은 주로 앞쪽과 중간 사다리근에 더 많은 영향을 줍니다. 다음은 소흉근입니다. 하지만 사다리근의 약화, 아니 사다리근의 단축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종 다른 문제와 함께 나타납니다. 이것은 종종 목의 신전근, 즉 긴 신전근의 약화와 함께 나타납니다. 이 근육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 운동들은 모두 설명란에 링크해 있으니 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소흉근입니다. 이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틀에서 스트레칭할 수도 있고 심지어 벽에서도 이렇게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서 팔을 어깨 높이에 두고 팔꿈치가 어깨 높이에 오도록 한 다음 몸을 약간 앞으로 이동시키고 팔에서 몸을 돌리면 여기에서 대흉근과 소흉근 부위에 당기는 느낌이 듭니다. 이 동작은 한쪽씩 번갈아 하거나 또는 문틀에서 양쪽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운동들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설명에 있는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링크를 통해 봄이 오고 눈이 녹는 것을 기념하여 이틀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었고 이제 우리는 여기 바로 팔뚝까지 도달했습니다. 여기서도 소흉근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참고로 우리는 다양한 공이나 롤러로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즉, 이 전체 부위 바로 여기입니다. 이건 작은 공이지만 더 큰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벽 근처, 벽과 근육 사이의 모든 부위에 공을 대고 움직이면서 풀어줍니다. 여러 번 보여드렸던 방법입니다. 이제 전완입니다. 이것도 이완시킬 수 있고 먼저 마사지해 줄 수 있습니다. 전완을 3부분으로 나눕니다. 가운데 부분, 새끼손가락 라인을 따라가는 부분, 그리고 여기 바깥쪽 부분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의자 등받이에 팔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전체를 마사지해 줍니다. 아픈 부위를 찾으면 그 부분에서 잠시 멈춰줍니다. 다른 손을 사용해서 압력을 더 강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모든 부위도 꼼꼼하게 마사지해 줍니다. 척골 근처와 여기,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을 마사지해 줍니다. 지금은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지만 여러분은 이 모든 동작을 더 천천히 하시고 긴장되거나 아픈 부위에서는 더 오래 머무르세요. 자, 이제 전완근 근육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회내근, 이 근육은 어떻게 훈련할까요? 이럴 때는 고무밴드를 사용합니다. 고무밴드를 팔꿈치 높이쯤 약간 위나 아래에 고정시키고 옆으로 서서 밴드를 손바닥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즉, 손바닥이 위를 향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도록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올 때는 천천히 움직이도록 합니다. 고무밴드는 너무 힘들지 않게 움직임이 비교적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적당한 강도로 선택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내근, 즉 원회내근을 훈련하는 운동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동작은 회외근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우리는 고무밴드를 잡을 때 여기서는 엄지손가락 쪽에서 잡아서 이렇게 안쪽으로 돌렸습니다. 여기서는 새끼손가락 쪽에서 잡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무밴드를 걸었던 끝부분이 새끼손가락 쪽에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손등이 위를 향하도록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돌려줍니다. 이렇게요. 각 운동마다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만약 손이 피곤하다면 반복 횟수를 줄여도 됩니다. 너무 심하게 피곤해질 때까지 하지 마세요. 한 방향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해줍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당기고 또 이렇게 당깁니다. 즉, 이렇게 하면 바깥쪽 회전과 안쪽 회전을 동시에 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운동에서는 이제 이쪽으로 안쪽과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훈련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작은 수건을 준비해야 하고 그것을 이렇게 고무줄에 붙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당겨서 자신 쪽으로 움직입니다. 동작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쪽으로 당기고 자신 쪽으로 당기고, 즉 손목을 구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 동작도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세요. 여기서 손가락은 끝 지점에서 약간 펴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자신 쪽으로 당기고 움직이고 자신 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이 운동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가락을 이런 자세로 계속 유지한 채로 이 자세에서 구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목 굴곡근을 단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움직이는 동안 손가락을 가능한 한 조금 더 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동작이 나옵니다. 즉, 이것은 손가락을 펴는 동작으로 얕은 손가락 굴곡근과 깊은 손가락 굴곡근을 단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런 동작은 손목 굴곡근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건이 필요한 이유는 이 운동을 할 때 손가락을 굽히는 근육을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운동도 이렇게 수건을 사용해서 할 수 있으니 한 방향으로도 해보고 반대 방향으로도 해보세요. 네, 그리고 다음 운동은 손목 신전근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고무밴드를 잡고 손목이 약간 굽혀진 상태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펴주는 동작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둥근 고무밴드가 있다면 이 동작을 양손으로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충분한 장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한쪽에서도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굽히는 동작과 함께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수건 없이 하면 고무줄이 보시다시피 약간 헐거워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동작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손은 아래에서 약간 잡아주고 바른 손으로는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을 해줍니다. 양쪽 모두에서 똑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도 회복되고 탄력성도 좋아지며 팔뚝 근육의 힘도 길러집니다. 자, 여러분의 소감과 이번 운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공유해 주세요. 또한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 모든 운동을 이틀 동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